트로트 황제의 숨겨진 딸 30억 유산전쟁. 프롤로그 죽음과 탄생. 1983년 1월 1일 새벽 강원도 춘천.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임태준.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던 그랜저 뒷좌석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향년 겨우 29세. 그로부터 정확히 5일 후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금발로 염색한 머리에 파란 렌즈를 낀 여자가 여자아이를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지혜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 아기의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남겨졌다. 생후 3개월 아기는 입양됐다. 그녀의 생후 3년은 완전한 공백이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25년 후 이 여자는 자신이 트로트 황제 임태준의 숨겨진 딸이며 30억 원대 음악 저작권 유산의 정당한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섰다.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난 여정이자 대중음악계 최대 스캔들의 전말이다. 일장 사랑 없는 집. 내 인생의 첫 3년은 완전한 백지였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죠. 1986년 봄, 부산 해운대의 중산층 빌라. 부동산업을 하는 양아버지 박종민 45세와 전업주부 양어머니 이순희 42세는 3살짜리 지혜를 입양했다. 그날 지혜가 입고 온 옷은 낡은 양모 케이프와 너덜너덜한 면바지였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이순희는 첫 대면부터 인상을 찌푸렸다. 복직과 직원이 건넨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씻기고 옷부터 갈아입혀야겠어. 그날부터 지혜의 지옥이 시작됐다. 이순희는 지혜를 살아있는 인형처럼 꾸미고 싶어 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려면 프릴 달린 원피스를 입어야 했고 머리에는 커다란 리본을 달아야 했다. 하얀 구두는 항상 반짝거려야 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리본이 풀린다고. 5살 때의 일이다. 지혜는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원피스를 진흙투성이로 만들었다. 이게 뭐야?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순희는 지혜의 팔을 세게 비틀며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지혜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방에 갇혔다. 너 같은 애는 굶어 죽어도 싸. 방문이 쾅 닫혔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울었다. 하지만 곧 울음을 멈췄다.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아버지 박종민은 그나마 나았다. 하지만 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없었다. 주말에도 골프를 가거나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지혜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아빠 이거 봐.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아 그래?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다. 이순희의 냉담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포옹도 칭찬도 없었다. 대신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만 있었다. 옆집 수진이는 피아노도 치고 영어도 잘하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평범해. 아니, 평범보다 못해. 특별할 것 하나 없어. 입양시켜준 게 어딘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혜는 점점 움츠러들었다.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술, 알코올 중독, 우울증, 처방약 남용. 박종민은 저녁만 되면 소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한두 잔이었지만 곧 소주 2병, 3병으로 늘어났다. 술에 취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이순희는 이순희대로 문제가 있었다.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는데 그걸 술과 함께 먹었다. 의사의 경고 따위는 무시했다. 이순희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1996년 여름 어느 날 밤. 지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학원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다. 119요. 빨리요. 박종민이 다급하게 전화하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이순희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약물 과다 복용. 이순희가 집에 있던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삼킨 것이었다. 엄마.
지혜가 소리쳤지만 이순이는 반응이 없었다. 박종민은 화장실로 끌고 가서 손가락을 목에 넣어 억지로 토하게 했다. 토해. 빨리 토해내.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순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그날 밤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14살 지혜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 집은 정상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 10살 때의 일이다. 지혜는 음악에 빠졌다.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기타 소리. 누군가 눈물의 해협을 부르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오네. 이별의 파도가 내 가슴을 적시네.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다. 집으로 뛰어가 이순이에게 말했다. 엄마, 나 기타 배우고 싶어요. 뭐? 기타요. 기타 배우고 싶어요. 이순이는 비웃었다. 기타? 너 같은 애가 무슨 기타야? 공부나 해. 성적이나 올려. 하지만.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악기상에 가서 가장 싼 기타를 봤다. 15만 원이었다. 지혜는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6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타를 샀다. 내가 그걸 왜 샀어? 이순이는 또 화를 냈지만 지혜는 기타를 놓지 않았다. 몰래 유튜브로 독학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눈물의 해협을 칠 수 있게 됐을 때 지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울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노래에 이렇게 끌리는 거지? 2장 첫 번째 단서. 지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 앨범을 펼치면 3살짜리가 멍하니 앉아있는 사진이 첫 장이에요. 집에서의 첫날 밤이라고 적혀 있죠. 그 전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어요. 중학생 때부터 지혜는 양부모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엄마, 나 어디서 왔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럼 내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진짜 엄마? 내가 내 엄마지. 다른 엄마는 없어. 하지만 이순이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15살 되던 해 어느 토요일 오후. 양부모가 교회 행사로 외출한 사이 지혜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어머니 이순이의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작은 액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유리를 닦아내자 흑백 사진이 드러났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기타를 들고 있었다. 무대 위인 듯 했다. 남자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사람 누구지? 뒷면을 봤다.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82. 서울. T. 무슨 의미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지혜야, 우리 왔다. 지혜는 황급히 액자를 원래 자리에 숨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뭐 하는 거야? 이순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지혜의 손에 든 액자를 봤다. 순간 이순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거 어디서 꺼냈어? 이게 뭐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내가 볼 게 아니야. 이순이가 달려들어 액자를 낚아챘다. 어디서 물건 함부로 뒤지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욕설이 쏟아졌다. 지혜는 처음으로 양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을 봤다.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데요? 나한테 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닥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이순이는 액자를 들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지혜는 그 액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남자가 누구지? 왜 양엄마는 그렇게 놀랐을까? 혹시 내 진짜 아버지? 그리고 18살 대학 입학. 지혜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 양부모는 학비만 대주고 생활비는 주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벌어 쓰든지 해. 우린 더 이상 책임 못 져. 지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집에 가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벗어났죠. 지금 돌이켜보면 양부모님이 제 2첫 번째 생일 무렵에 의무를 다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양부모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21살 생일 일주일 전 양아버지 박종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혜야, 내 아버지 서울 올라간다.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목소리가 무거웠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다. 사흘 후 서울역 근처 호텔 커피숍. 양아버지 박종민은 평소와 달리 수척해 보였다. 지혜야, 나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순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박종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나 잠깐 담배 피우고 올게. 너 여기 잠깐만 있어. 양아버지가 자리를 떴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혜는 불안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20분 후 박종민이 돌아왔다. 눈이 빨갰다. 운 것 같았다. 지혜야, 너 혹시 임태준이라는 사람 알아? 심장이 멈췄다. 임태준이요? 그 가수. 트로트 가수 임태준이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왜요? 박종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어. 세상이 멈췄다. 커피숍의 소음이 사라졌다. 따뜻한 커피가 순간 얼음물로 변하는 느낌이었다. 뭐라고요? 임태준. 내 친아버지가 임태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임태준. 지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한국을 휩쓴 트로트 황제. 눈물의 해협, 이별의 부산항, 한마는 대동강. 라디오를 틀면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 지혜가 10살 때 처음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노래. 그가 내 아버지라고? 어떻게 그걸 알아요? 너를 처음 입양했을 때 서류가 있었어. 거기 적혀 있더라. 하지만 순이가 그 서류를 다 없애버렸지. 왜요? 왜 그랬어요? 모르겠다. 순이는 내가 그걸 알면 안 된다고 했어. 유산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에 휘말린다고. 유산요?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임태준이 죽으면서 엄청난 저작권 유산을 남겼어. 지금도 그 노래들이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수십억은 될 거야. 그런데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저도 상속받을 수 있는 건데. 증거가 없어.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임태준의 부인과 아들이 다 가져갔어.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변호사들이 그랬대. 그래도 알려줬어야죠. 제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살게 하면 어떡해요? 지혜는 소리를 질렀다. 커피숍 사람들이 쳐다봤다. 박종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혜야, 이건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알고는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말한 거야. 그날 이후 며칠간 지혜는 멍하게 지냈다. 수업도 빠지고 아르바이트도 나가지 않았다. 임태준이 내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의 해협에 끌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다.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고 신혜순 유족 상속 통지. 2천만 원을 상속합니다. 발신인은 신혜순 유족 대리인 법무법인. 신혜순?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지혜는 곧바로 서초구 법원으로 달려갔다. 이게 뭔가요? 신혜순이 누구고 왜 저한테 돈을 상속하는 거죠? 담당 직원은 냉담하게 답했다. 신분증 주세요. 지혜가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은 확인하고는 봉투를 건넸다. 여기요. 2천만 원짜리 수표였다.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혜순이 누군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달만 할 뿐입니다. 자세한 건 법무법인에 문의하세요. 법무법인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지혜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신혜순, 임태준을 함께 검색했다. 그리고 찾았다. 신혜순, 임태준의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나한테 돈을 남긴 거야? 3장 잊혀진 6년과 두 번째 폭로. 지혜는 임태준을 잊으려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에 취직했다. 25살에 대학 선배와 결혼했다. 평범한 결혼식, 평범한 신혼집.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 라디오에서 눈물의 해협이 흘러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차를 세우고 끝까지 듣곤 했죠.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 김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착했지만 지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해? 이미 끝난 일이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지혜는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다. 결혼 2년 차 임신을 했다. 하지만 유산했다. 그때 지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내 아이한테도 뿌리를 물려줄 수 없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날 밤 지혜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었다. 남편은 야근으로 없었다. 결혼 3년 차 이혼했다. 성격 차이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문제였죠. 저는 과거에 묶여 있었고 남편은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혼 후 지혜는 다시 혼자가 됐다. 27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양부모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그해 가을 1996년 11월 양아버지 박종민으로부터 6년 만에 전화가 왔다. 지혜야. 네.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나도. 그럭저럭. 그런데 지혜야, 너 아직도 그거 임태준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가끔요. 왜요? 박종민은 한참 침묵했다. 지혜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정말로 임태준의 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니? 네. 내가 진짜로 임태준의 딸인지 알아보고 싶냐고.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왜요? 왜 갑자기요? 박종민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당뇨에 고혈압에. 의사가 5년 안에 큰일 날 수도 있대. 아버지. 살면서 후회되는 게 많아. 그중에 가장 큰 게 너한테 진실을 말 안 해준 거야. 순이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난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일주일 후 두꺼운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인 박종민.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뜯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다. 임태준 유산 분쟁 재점화. 제2의 자녀 존재 가능성 제기. 조선일보 1987년 6월 15일. 트로트계의 전설 임태준 1953-1983의 유산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임태준의 전처 김정숙 48세가 음반사 대한레코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 재산정 소송에서 음반사 측은 임태준에게 혼외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속 지분의 불확실성을 주장했다. 음반사 측 변호사는 만약 또 다른 자녀가 있다면 저작권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주장했다. 트로트 황제 임태준 사생아 소문이 진실은? 스포츠서울 1989년 3월 2일. 1983년 급서한 임태준의 사생활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관계자는 임태준이 생전에 클럽 댄서 박모 씨와 깊은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임태준의 유족 측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지혜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더 뒤적였다. 그 중에 작은 양모 케이프가 있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이게 내가 입고 왔다던 그 케이프? 케이프의 안감을 뜯어봤다. 거기에 손으로 쓴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케첩을 좋아하고 자장가를 들으면 잠이 듭니다. 밤에 자주 깨니까 꼭 안아주세요. 왼쪽 발바닥에 점이 있습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1985년 3월 정민지 올림. 정민지. 첫 번째 양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생후 기록을 본 것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박종민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정민지가 누구예요? 아, 그 사람. 강원도 홍천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2살 때 잠깐 맡겨졌던 곳이라고 들었어.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마 그럴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강원도행 고속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지혜는 임태준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를 떠올렸다. 임태준 1953-1983. 경기도 수원 출신.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16살의 상경에 명동의 음악다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노래를 배웠다. 목소리가 좋아 19살에 데뷔했지만 초반에는 히트하지 못했다. 22살 1975년에 발표한 눈물의 해협이 대박을 쳤다. 이후 이별의 부산항, 한마는 대동강, 미련의 강 등 연달아 히트곡을 냈다. 1976년 23살에 첫 결혼. 상대는 3살 연상의 김정숙. 슬아의 아들 임준호를 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임태준은 술과 여자 도박에 빠졌다. 김정숙과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다. 1982년 5월 이혼. 그해 10월 19살의 무명 가수 지망생 서빈과 재혼. 세간의 화제가 됐다. 임태준 10살 연하와 재혼. 하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198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던 중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사. 부검 결과 진통제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다. 만성 요통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었다. 29살. 너무 젊은 나이였다. 사장 강원도 홍천에서 친어머니를 만나다. 강원도 홍천. 작은 농촌 마을. 버스에서 내린 지혜는 마을 이장에게 정민지 할머니 댁을 물었다. 아, 정씨 할매 댁? 저기 노란 지붕집이야. 가슴이 뛰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집.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도 함께였다. 누구시죠? 저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혹시... 할머니가 지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야? 네. 우리 지혜 맞지? 할머니가 지혜의 손을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들어와.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다. 할아버지 정철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우리 지혜가 이렇게 컸네. 저를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2살 때 우리한테 왔었어. 1년 좀 넘게 있었지. 1984년부터 85년까지. 정민지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다. 거기에 2살짜리 지혜의 사진이 있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마당에서 웃고 있는 아기. 손에는 빨간 공을 들고 있었다. 이게 저예요? 지혜는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아기 시절 사진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내가 2살 때야. 참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할머니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넌 정말 착한 아기였어. 울지도 않고 맨날 웃고. 케첩을 진짜 좋아했지. 밥에 케첩 뿌려주면 다 먹었어. 지혜는 웃으면서 울었다. 지금도 케첩을 제일 좋아했다. 그게 그때부터였구나. 할머니, 제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정민지와 정철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소문은 들었어. 소문이요? 내 엄마가 서울에서 일했다던데. 무희였다고. 무희. 1980년대에는 나이트클럽 댄서를 그렇게 불렀다. 이름은요? 엄마 이름은 뭐예요? 그건 우리도 잘 몰라.
사회복지사가 넌 우리한테 데려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정철수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다만 복지사가 그러더라고. 이 아기는 아주 특별한 집안에서 온 거라고. 조심히 잘 돌봐달라고. 특별한 집안이요? 응.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우리도 그냥 착하게 키웠지. 정민지가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거 내 거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기 옷 몇 벌과 낡은 인형, 그리고 피아노 악보 한 권. 표지에 임태준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다. 임태준 히트곡 모음집.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왔을 때 같이 온 거야. 복지사가 이건 아기한테 중요한 거니까 꼭 간직하라고 했어. 지혜의 손이 떨렸다. 악보를 펼쳤다. 눈물의 해협, 이별의 부산항, 한마는 대동강. 첫 페이지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우리 지혜에게. 아빠가 부른 노래야. 언젠가 내가 크면 이 노래를 듣고 아빠를 기억해줘. 사랑한다. 1983.1일. 지혜는 악보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빠. 임태준이 내 아빠라는 첫 번째 물증이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할머니는 지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어줬다. 계란찜이랑 감자조림. 내가 2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할머니, 나 진짜 기억 안 나는데 할머니가 다 기억하시네요. 그럼. 우리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키운 아기였으니까. 우린 아이가 없었거든. 왜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복지사가 왔어. 지혜를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우리는 임시 위탁이었대. 영구 입양은 안 된다고. 왜요? 나이도 많고 형편도 여유롭지 못하고. 여러 이유가 있었지. 우리도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정철수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그날 내가 울면서 할멈한테 매달렸어. 안 가겠다고. 할멈도 울고 나도 울고. 차에 태워보낼 때 우리 평생 그렇게 가슴 아픈 날이 없었어. 지혜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그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튿날 아침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다 가져가. 내 거야. 악보랑 사진이랑 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지혜야, 내가 궁금해하는 거 알아. 내 엄마 아빠가 누군지.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너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기였어. 복지사가 그랬거든. 이 아기의 아버지가 아기를 정말 원했다고.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아기 걱정을 했다고. 지혜는 버스 안에서 또 울었다. 오장 서울로 입양 기록을 찾아서. 서울로 돌아온 지혜는 강남구청 복지과로 향했다. 제 입양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접수대의 젊은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입양 기록은 비공개입니다.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찾는 거잖아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제 기록인데도 제가 못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담당자분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후 50대 여성이 나왔다. 저는 최영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입양 기록을 보고 싶어요. 규정상. 알아요. 그래도 제발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28년을 살았어요.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지혜는 울먹였다. 최영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다. 최영희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약속하시겠어요? 네. 네. 최영희가 파일을 펼쳤다. 입양아 박지혜. 출생일 1983년 1월 6일. 출생지 서울 강남구 이응산 부인과.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친모. 서울 출신 당시 30세. 직업은
무희. 이름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제발이요. 최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친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직업. 키가 크고. 당시 29세. 사망. 사망이요? 언제요? 1983년 1월 1일. 1983년 1월 1일. 임태준이 죽은 날이었다. 그게 임태준이에요? 친부가 임태준이에요? 최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제가 맞죠? 제 아버지가 임태준이죠? 저는 그 이름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일치해요. 1983년 1월 1일에 돌아가신 유명인이 임태준밖에 없어요. 최영희는 파일을 덮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가주세요. 제발이요. 조금만 더. 나가주세요. 지혜는 쫓겨났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 저 여자 책상 위 서류 안에 다 있어. 저 안에 모든 답이 있어. 어떻게든 봐야 해. 그날 밤 지혜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지혜는 복지과가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갔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 최영희의 사무실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캐비닛을 뒤졌다. 비읍 항목. 박지혜. 파일을 찾았다. 손전등을 켜고 읽기 시작했다. 친모 박연화 1953년생. 서울 강남구 거주, 직업 무희. 친부 임태준 1953년생. 음악인 1983.1. 1. 사망. 특이사항 친부 사망 5일 후 출생. 친부의 모친 신혜순이 양육 희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임시 위탁으로 전환. 신혜순 사망 1985.2. 10. 후 정식 입양 절차 진행. 지혜는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실패했다. 그때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렸다. 안 돼. 서둘러 파일을 정리하고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박연화. 엄마의 이름이었다. 6장 마지막 목격자 기사 강석진. 박연화. 엄마의 이름을 알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 게 없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지혜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임태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을 찾기로 했다. 전속 매니저 겸 기사였던 강석진. 인터넷에 강석진 임태준 기사를 검색했더니 옛날 신문 기사가 나왔다. 임태준 급서의 마지막 목격자 17세 소년 기사 강석진 씨. 경향신문 1983년 1월 3일. 기사에 강석진의 이름이 나왔지만 연락처는 없었다. 지혜는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강석진. 무려 47명의 강석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45번째 전화. 여보세요? 혹시 임태준 씨 아세요?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구시죠? 저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임태준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임 형님.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혹시 1983년 1월 1일에 임태준 씨와 함께 계셨나요? 네. 제가 그날 운전했었죠. 찾았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수원의 한 카페. 6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박지혜 씨? 네,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강석진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임 형님 얘기를 하려니 가슴이 아프네요. 40년도 더 지났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석진은 눈을 감았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형님은 춘천에서 공연이 있었죠. 저는 당시 17살이었고 형님 매니저 밑에서 일했어요. 날씨가 안 좋았나요? 네. 눈이 엄청 왔어요. 형님은 공연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시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형님은 뒷좌석에 누워 계셨고 저는 운전했죠. 홍천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석진아 하고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백미러로 봤더니 형님 손이 허공에서 굳어 있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잡으려는 듯한. 강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급하게 차를 세웠어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6km. 미친 듯이 달렸죠. 주유소에 도착해서 직원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형님을 차에서 끌어냈을 때 돌아가셨나요? 네.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심장마비였대요. 나중에 부검 결과 진통제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다고 들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만나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사실 여쭤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임태준 씨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석진은 지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당신이 그 아이구만. 네. 형님한테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김정숙 씨랑 이혼하기 전부터. 이름이? 박연화. 서울 강남에서 댄서로 일했어요. 30살이었나. 형님보다 3살 많았죠. 박연화. 드디어 엄마에 대해 더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죠.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파란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죠. 지혜의 입양 기록에 나온 모습 그대로였다. 형님이 그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김정숙 씨와는 싸움만 했지만 박연화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해 보였죠. 그럼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박연화 씨가 원하지 않았대요. 결혼은 싫고 그냥 연인으로 지내고 싶다고. 아이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물론이죠. 1982년 여름이었나.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석진아, 나 아빠 된다. 박연화가 임신했어. 그때 형님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셨어요. 지혜는 울컥했다. 형님은 진심으로 그 아기를 원하셨어요. 매일 태교 음악을 준비하고 아기 이름도 지으시고 지혜라고 지으셨죠. 지혜로운 아이가 되라고. 제 이름을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형님 어머니인 신혜순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손녀를 갖게 됐다고. 할머니도 저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손주가 없으셨거든요. 강석진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형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박연화 씨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금발의 여자가 웃고 있었다.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모습이었다. 이게 우리 엄마? 네. 1982년 11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출산 2달 전이었죠. 지혜는 사진을 꼭 쥐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강석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돌아가셨어요. 1993년인가. 간암이었대요. 또 죽음이었다. 형님도 없고 박연화 씨도 없고 당신만 남았구만. 강석진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석진아, 만약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내 딸 지혜를 부탁한다. 꼭 잘 지내는지 확인해줘. 그런데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 가족들이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지혜라는 아기가 있다는 걸 철저히 숨겼죠. 저도 어린 나이에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강석진은 명함을 건넸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형님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정당한 몫을 찾아야 해요. 7장 친할머니 신혜순의 진실. 강석진의 증언으로 지혜는 큰 힘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또 다른 정보를 줬다. 형님 사촌 동생이 있어요. 신혜정. 형님 어머니 신혜순 할머니와 함께 하숙집을 운영했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서울 성북구에 살아요. 얼굴에 큰 화상 흉터가 있어서 금방 알아볼 거예요.
일주일 후 지혜는 신문에서 우연히 신혜정의 사진을 봤다. 자선단체 기부 행사 기사였다. 화상 피해자 돕기 나선 신혜정 씨. 기사의 주소는 없었지만 성북구 거주라고만 나와 있었다. 지혜는 성북구청에 가서 신혜정을 수소문했다.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줬다. 아, 신혜정 씨요? 도남동에 사세요. 큰 빌라 건물. 주소를 알아낸 지혜는 도남동으로 갔다. 3층 빌라.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기자인데요. 자선 활동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어서요. 문이 열렸다. 60대 후반 여성이 나왔다. 얼굴 오른쪽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다. 무슨 인터뷰요? 저희 신문에서. 신혜정이 지혜를 한참 쳐다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당신 기자 아니죠? 네. 팔 좀 보여봐. 무슨? 왼팔 말고 오른팔. 지혜가 당황해서 오른팔을 내밀자 신혜정이 팔목에 작은 흉터를 보고는 울먹였다. 세상에. 우리 지혜가 집에 왔네. 어떻게? 들어와.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다. 신혜정은 지혜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였다. 내가 지혜구나. 박지혜. 어떻게 아세요? 팔목 흉터. 넌 18개월 때 마당에서 놀다가 깨진 유리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 애순이 할머니가 택시 타고 병원에 데려갔지. 나도 같이 갔고. 애순이 할머니요? 응. 신애순. 내 고모야. 그리고 내 친할머니.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신혜정은 낡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야. 언젠가 지혜가 찾아오면 주라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한 장의 서류가 있었다. 사진들을 펼쳤다. 생후 3개월쯤 된 아기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 돌 무렵에 지혜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다. 내 돌잔치야. 할머니가 집에서 조촐하게 해주셨지.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생후 2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신혜정은 편지를 꺼냈다. 노란색이 바랜 편지지였다. 내 손녀 지혜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자고 있구나. 방금 우유를 먹고 잠이 들었어. 너는 정말 예쁜 아기야. 할머니는 요즘 심장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다고 하셨어. 그게 제일 슬퍼. 내가 크는 걸 못 보고 가야 하니까. 내 아버지 태준이는 착한 아들이었어. 노래도 정말 잘 불렀지. 너도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너를 정말 원했어. 매일 지혜야 지혜야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런데 하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 내 엄마 연아도 좋은 사람이야. 다만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을 뿐이지. 엄마를 원망하지 마. 지혜야 할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꼭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기야.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널 정말 사랑했어. 행복하게 살아. 그게 할머니의 소원이야. 1985년 1월 신혜순.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친자 확인 계약서. 본인 임태준은 박연화와의 사이에서 1983년 1월 6일 출생할 자녀의 친부임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양육 계획을 수립한다. 1. 출생 후 2년간은 본인의 모친 신혜순이 양육한다. 2. 2년 후에는 본인과 박연화가 공동 양육한다. 3. 모든 양육비 및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4. 본 자녀에게 본인의 성명과 저작권의 50%를 상속한다. 1982년 11월 5일. 지혜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응. 태준이 오빠가 직접 변호사 통해서 작성한 거야. 공증도 받았어. 그럼 왜 이게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신혜정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오빠가 돌아가시고 김정숙과 임준호가 모든 걸 가져갔어. 할머니가 막으려고 했지만 왜 못 막았어요? 할머니도 아프셨고 나도 힘이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김정숙이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위협했거든. 위협이요? 이 계약서를 공개하면 모두 가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신혜순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조용히 좋은 집에 입양되기를 바라셨어. 유산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를.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신혜정은 지혜를 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팔짱 변호사 한기철을 만나다. 2000년 봄. 지혜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 서울 서초동의 법률사무소. 한기철 변호사. 유산 분쟁 전문가로 유명한 40대 변호사였다. 특히 약자를 위해 싸우는 걸로 이름났다. 제가 임태준의 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당한 유산을 받고 싶습니다. 한기철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임태준이 죽은 지 17년이나 지났어요. 게다가 당신은 입양됐잖아요. 법적으로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지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다. 친자 확인 계약서, 신혜순의 편지, 강석진의 증언, 입양 기록 사진, 박연화의 사진, 정민지가 준 악보. 한기철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30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요? 친자 확인 계약서가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공증이 확인된다면 승산이 있어요. 그럼 맡아주시겠어요? 한기철은 잠시 고민했다. 사건 자체는 흥미로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임준호는 한국 음악계의 큰손이고 대한레코드는 거대 기업이에요. 변호사 군단이 달려들 겁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제가 모은 돈 다 드릴게요. 부족하면 빚도 내고. 한기철은 지혜의 눈을 똑바로 봤다. 거기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다. 좋아요. 하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기면 보수를 받을게요. 하지만 지면 한 푼도 안 받을게요. 성공 보수제로 하죠. 정말요? 네. 대신 이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5년 어쩌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있겠어. 네. 평생이 걸려도 할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한기철은 먼저 서울가정법원 기록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임태준 관련 모든 재판 기록을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1987년 임태준 유산 분쟁 재판 기록. 당시 임태준의 전처 김정숙이 음반사 대한레코드를 상대로 저작권료가 너무 싸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걸었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레코드 측 변호사가 놀라운 주장을 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로 제출된 게 바로 친자 확인 계약서였다. 하지만 재판 도중 김정숙 측과 대한레코드가 합의를 했고 그 계약서는 법원에 의해 봉인됐다. 봉인이요? 네.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묶어놓은 거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서를 숨기려 한 겁니다. 풀 수 있어요?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해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한기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법조계의 인맥이 넓었다. 몇 주 후 그는 봉인 문서의 사본을 구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판사는 제가 어디서 얻었는지가 아니라 진위 여부에만 관심 있을 겁니다. 문서를 대조했다. 신혜정이 준 계약서와 법원에 봉인된 계약서가 완전히 일치했다.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한기철은 전화를 걸었다. 지혜 씨, 임태준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혜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 정말요? 정말로요? 네. 이제 싸울 준비를 합시다. 구장 법정 전쟁. 2001년 3월. 지혜는 법적으로 이름을 박지혜에서 임지혜로 개명했다. 그리고 한기철 변호사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 임태준 유산 재분배 청구의 건.
피고 1. 임준호 임태준의 장남 2. 대한레코드 저작권 보유 회사 3. 김정숙 임태준의 전처 임준호 모. 언론이 들끓었다. 임태준의 숨겨진 딸 등장. 30억 유산 전쟁 시작. 트로트 황제 임태준 사생아 논란 재점화 과연 진짜 딸인가? DNA 검사 불가능. 임씨 일가는 즉각 반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준호 당시 35세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여자는 돈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8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김정숙도 인터뷰했다. 태준이는 바람둥이긴 했지만 아이를 숨길 사람은 아니었어요. 만약 정말 딸이 있었다면 제게 말했을 겁니다. 임씨 일가의 변호사는 서울의 거물급 조상현 55세이었다. 법은 명확합니다. 입양된 자녀는 친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민법 기준으로는요. 1차 재판 2001년 6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담당 판사는 강남고오십이었다. 한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원고 임지혜는 고 임태준의 친딸이 명백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 계약서를 제출했다. 조상현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 문서의 진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18년 전 문서를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오는데 이 문서는 1987년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됐고 봉인된 것입니다. 진위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강남구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다음 재판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6년간 이어졌다. 증인만 40명이 넘게 나왔다. 강석진도 증언했다. 임태준 형님은 박연화 씨와의 아이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매일 아기 얘기만 하셨어요. 신혜정도 증언했다. 할머니 신혜수는 손녀 지혜를 2년간 직접 키우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어요. 정민지 할머니도 증언했다. 하지만 임준호 측도 만만치 않았다. 임태준의 옛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임태준은 술과 여자를 밝혔어요. 그런 사람이 책임감 있게 아이를 계획했을 리 없습니다. 박연화는 돈을 노리고 임태준에게 접근한 겁니다. 한기철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입양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사기라니요? 네. 임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임지혜를 유산에서 배제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기철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신혜순의 사망 직후 복직과 통화 기록. 1985년 2월 11일. 신혜순이 사망한 다음 날. 임태준의 여동생 임수정이 강남구청 복직과에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 음성 녹음까지 남아 있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뇌물과 은폐입니다. 임씨 일가는 임지혜를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습니다. 조상현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 녹음의 진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공식 녹음입니다. 진위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한기철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임준호 모 김정숙의 일기. 김정숙이 1985년에 쓴 일기장이었다. 1985년 3월 1일. 아기를 강원도 어딘가로 보냈다고 한다. 이름도 바꾸고 기록도 지웠다고. 이제 태준이의 유산은 우리 거다. 한기철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법정이 또 술렁였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임씨 일가는 태준의 유언을 무시하고 정당한 상속자를 제거했습니다. 조상현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진위는 부인하지 못하시죠? 침묵. 항소심 재판장은 박민수 58 판사였다. 양측 변호인 최종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철의 최종 변론. 재판장님. 임지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원했고 사랑했고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할머니 신혜수는 손녀를 2년간 키우며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임씨 일가는 이야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정체성을 빼앗은 범죄입니다. 민법이 입양아의 상속을 금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입양 일대입니다. 임지혜의 입양은 사기와 협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입양은 무효이며 임지혜는 여전히 임태준의 법적 딸입니다.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조상현의 최종 변론. 재판장님, 법은 법입니다. 감정이 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입양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전에 죽은 사람의 유산을 지금 와서 나눠달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5일 판결일 서울고등법원 대법정. 지혜와 한기철은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받았다. 박민수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다. 원고 임지혜와 피고 임준호 외 2인 간의 유산 분쟁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숨이 멈췄다. 이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한다. 첫째, 원고 임지혜는 고 임태준의 생물학적 딸이다. 둘째, 임태준은 생전에 임지혜를 친딸로 인정하고 상속 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피고들은 임지혜를 유산에서 배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임지혜의 입양은 사기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808조에 따라 무효로 한다. 원고 임지혜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임준호 및 대한레코드는 고 임태준의 음악 저작권 수익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법정이 술렁였다. 임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김정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지혜는 한기철을 껴안고 울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축하합니다, 임지혜 씨. 당신은 이제 법적으로 임태준의 딸입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살. 2008년 봄. 임지혜는 한기철 변호사와 결혼했다. 내 기사님이죠. 쓰리피스 정장을 입은 6년간 저와 함께 싸워준 사람. 결혼 후 지혜는 가수가 됐다. 트로트 가수. 아버지의 길을 따라. 2010년 그녀는 첫 앨범 아버지의 노래를 냈다. 임태준의 히트곡들을 리메이크한 앨범이었다. 타이틀곡은 눈물의 해협. 지혜가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 노래. 앨범은 중년층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임태준의 딸이 아버지 노래를 부르다니. 목소리까지 비슷해. 정말 친딸이 맞구나. 2012년 양어머니 이순희가 암으로 사망했다. 양아버지 박종민은 홀로 지혜를 찾아왔다. 지혜야, 미안하다. 진작 도와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결국 아버지가 도와주셨잖아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진실을 못 찾았을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회가 많구나. 널 더 사랑해줬어야 했는데. 지혜는 박종민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전히 두 아버지가 있는 거죠. 낳아주신 아버지와 키워주신 아버지. 2015년 임준호가 찾아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준호입니다. 어색한 만남이었다. 저도 임지혜입니다. 둘은 카페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괜찮아요. 오빠도 어머니한테 조종당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라도 화해하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이후 둘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2017년 함께 임태준 음악재단을 설립했다. 아버지의 음악을 후대에 전하고 어려운 음악인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지혜는 이사장을, 임준호는 이사를 맡았다. 2020년 지혜는 자서전 나는 트로트 황제의 딸입니다를 출간했다.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제 이야기가 같은 고통을 겪는 입양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임태준 40주기 추모 공연이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렸다.
무대에 임지혜가 섰다. 검은 한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혜입니다. 임태준의 딸입니다. 관객들의 박수. 오늘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반주가 시작됐다. 눈물의 해협. 지혜의 목소리는 임태준을 닮았다. 깊고 애절했다. 노래가 끝나고 지혜는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만나 뵙진 못했지만 평생 그리웠습니다. 저를 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무대 뒤에서 한기철이 울고 있었다. 임준호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서재에 있는 액자를 바라봤다. 임태준의 사진.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 아버지가 날 원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떤 진실은 숨겨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침묵해도 진실은 언젠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임지혜는 28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왜곡되고 은폐되고 부정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증명됩니다. 아버지 임태준은 딸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계약서 한 장이 28년 후 딸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신혜수는 2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편지와 사진이 손녀에게 사랑받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강하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운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돈과 유산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진실을 향한 집념은 그 모든 탐욕을 이깁니다. 수많은 좌절과 배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 당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살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임지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